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유형을 보시면 우리가 신체적 학대가 있는데요. 신체적 학대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도구로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고통 같은 거,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칼과 흉기, 물건들을 상해를 입힌다든지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다든지 자물쇠 등을 설치해서 거주지 주변의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끈이나 손목, 수갑 등으로 손목, 발목, 신체를 묶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가스나 난방, 전기, 수도, 식사, 음료를 단절시킨다든지 의료적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해서 노동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신체적 학대가 될 수 있고요. 정서적 학대라는 것은 비난하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거나 협박 등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위로서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노인과 접촉을 기피해서 대화를 하지 않고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든지 일상생활과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와 친지와 연락이나 방문을 방해한다든지 그리고 지방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성적 학대라는 것은 성폭력을 행한다든지 일부를 만지거나 성폭행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옷을 갈아입히거나 기저귀나 갈거나 목욕을 시킨다든지 이거는 성적 수치심을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성적 학대가 될 수 있고요.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착취하거나 노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볼 수 있는데 소득이나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명의도용한다든지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방임은 의식주라든지 일상생활에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라든지 의무를 거부하고 불이행하고 포기해서 노인은 의식주라든지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방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이라는 의료처치 등의 행위를 포기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기 같은 경우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죠. 그래서 시설에 맡기고 연락 두절을 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든지 인지기능이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배회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기관장이라든지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은 노인 학대가 의심만 돼도 우리는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런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를 보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에서 우리가 명시해야 할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그리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이라는 지불 방법 등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되고요.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취업 규칙 내용, 기숙사 규칙이 정한 거, 종사자가 기숙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보호가 있는데 장기 요양기관의 장은 안전과 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할 때 했을 때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을 보면은 보건법을 보면은 업무 중이나 근로자의 부상과 질병이나 장애, 사망 등이 발생하면 보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했거나 사업장의 부도라든지 폐업을 하여도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산재 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료한 후 30일간 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급여는 조세라든지 기타 공과금과 부가가 면제되어서 세금을 떼지 않고요. 그리고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급여는 3년 동안 5년 동안 유효하고요. 그리고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어서 채권자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성희롱부터의 보호가 있습니다. 성희롱 구분이나 행위를 보면은 첫 번째 보통 어떤 것이 있냐면
성희롱에 대해서 언어적 성희롱이라든지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보시면 언어적 성희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거나 아니면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같은 거, 그리고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한다든지 이것은 언어적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이라든지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라든지 안무나 애무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육체적 성희롱을 하고요. 시각적 성희롱이라는 것은 음란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라든지 또는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를 통해서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 같은 거, 그리고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각적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희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보면은 보통 장기 유한 기간장의 대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해서 1년에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요. 오타가 났네요. 그죠? 1회 했는데 1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희롱 처리 지침을 내서 문서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상황에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줘야 되고요.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는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대처도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고, 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해서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심리적 치유 상담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에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업 윤리의 원칙을 보시면 의사는 대상자를 차별되어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업무와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건강관리라든지 개인위생 등 자기관리를 철저하는 것이 좋고요. 요양보호사도.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족이라든지 타 전문직, 우리가 요양에 재가를 하거나 어디 요양시설에 가든지 우리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문직, 의사라든지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를 발견하게 되면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상자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의 의무를 꼭 알고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윤리적 태도라는 것은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신이 이 일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점검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업무에 임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직업인과 가족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를 갖고요. 그리고 직무 수행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 같은 거,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대상자에게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방문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설장에 보고해야 되고요.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놓고 메모를 남겨두도록 하는 거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황에 맞게 신체 접촉을 하면 너무 과장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적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제를 비우거나 공용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안 되겠죠. 그리고 복지 연구를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안 됩니다.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도 안 되고, 기록 등을 고의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기록하는 행위도 안 되고, 대상자의 비밀이나 사적 생활을 발설하는 행위 안 됩니다. 그리고 할당된 장소에서 근무를 거부하는 행위라든지,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라든지,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안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시에 발생한 경우는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판단 조언하지 말고 시설장에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든지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정해진 정책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한다든지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이나 방법을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대 받는다고 의심되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사례가 나왔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을 거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건강 안전관리가 있는데 근골격계 질환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보통 우리가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어깨 관절 전체가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많았던 날에 통증이 심하고 관절이 뻣뻣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증이 어깨에서 시작해서 팔로 방사되기도 하고 팔을 들고 내릴 때 손과 팔 등을 돌릴 때 아프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손목 통증 같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손목 관절이 좁아져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해서 신경이 자극되어서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손목의 감각 이상이라든지 저림 증상, 그다음 통증, 근력 약화로 특징이 나타나고요. 밤에 통증이 악화되고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손목 통증이고요. 그러면은 이거 요통을 뭐 팔꿈치 통증도 있고 목 통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선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허리를 펴고요.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든 상태에서는 방향을 전환할 때 몸통을 들리지 말고 전체를 다 돌리는 거. 그래서 몸통을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서 전체를 다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물체하고 최대한 몸 가까이에서 위치하도록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대나 침대가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경우는 물체를 움직일 때는 한쪽 무릎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어서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 통증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목이 뻣뻣하거나 어깨 팔 등이 아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팔꿈치 통증 같은 것들은 어떤 때로는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주먹을 쥐거나 손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많이 할 경우에 팔목의 관절을 시작해서 통증 관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뭐가 있는 팔꿈치 매측 상가염이라고 해가지고 테니스 팔꿈치가 있고요. 팔꿈치 내측 상가염 골프 팔꿈치가 있는데 이것들은 스트레칭을 해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같은 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냐면요. 초기에는 보통 손상 후의 치료에는 24에서 72시간 이내에 나타나고 초기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선은 휴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냉찜질은 부종과 통증을 완화시키고요. 그다음 근육 경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냉찜질을 하는 게 좋고 그래서 보통 냉찜질은 급성에 하는 게 좋고요. 만성 통증 같은 거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은 온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손목 삔다든지 냉찜질 정도 3일 정도 하고 그리고 2시간마다 20-30분씩 만성 관절염 온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압박하는 것도 좋습니다. 압박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올려주시고 그리고 올리는 것은 부종을 줄이기 위해서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정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통증과 근육 경련 감소를 위해서 아픈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스트레칭 하는 건데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번 지난번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2월 달인가요? 국가고시에 나왔던 거고 나왔으니까 꼭 알아두시라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알아두셔서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시 주의사항을 보면은 같은 동작은 5 내지 5번이나 10회 정도로 반복하고요. 그리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초에서 10초 정도로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빨리 하지 말라는 거죠. 스트레칭을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통증이 느끼지 않을 정도 범위에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트레칭 자세를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호흡은 멈추지 않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신 스트레칭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이 있냐면 결핵. 결핵 같은 경우는 보통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했거나 2, 3주간의 기침이라든지 발열, 체중 감소 또는 수면 중에 식은땀이 증상이 있거나 할 때는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결핵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항상 보호장구, 마스크라든지 장갑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사용한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결핵균은 건조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지만 햇빛에 약해서 침구 등 일광 소독하는 거, 직사광선에 사멸하기 때문에 이불 같은 거 일광 소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독감이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보통 접종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감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돼서 5일 이상이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2, 3일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쉬시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라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이것은 감염력이 강하고 전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잘 전파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에는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3일간. 아까 독감은 일주일 정도 쉬시고요. 장염은 노로바이러스 2, 3일간 요양보호를 쉬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 3일간 음식조리, 2, 3일간 음식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도록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옴이 있는데요. 옴 같은 거.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기온이 떨어지는 11월에서 4월 사이에 나타납니다. 사이에는 적습니다. 그래서 옴에 걸린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또는 오염된 의복이나 침구, 수건, 혈압기, 체온기 등은 또한 간접접하로 감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라든지 동거가족, 요양보호사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같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이라든지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탁한 후에 건조하고요. 세탁 후에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탁이 어려운 것들은 3일간 햇빛을 쬐거나 아니면 다림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처방받은 약재를 이제 연고 같은 거 있는데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바르도록 하고 이것은 밤에 바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동물의 옴 진드기는 사람에게는 전염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머리니 같은 경우 요즘에는 별로 없겠지만 머리 접촉이나 침구류, 머리빗, 모자, 옷 등 공동으로 사용해서 감염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염 대상자를 돌보는 옷을 세탁하고 샤워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감염자의 베개라든지 모자 등은 뜨거운 물로 세탁한 후에 건조시키고 보통 54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되면 사멸된다고 합니다. 착용한 물품들은 뜨거운 물 세탁을 하거나 기계 세탁으로 건조시키고요. 그리고 이가 48시간까지 살아남아서 재감염될 수 있으므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보시면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를 지원하는 노인복지사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면 노인복지관, 단기보호센터, 주야간 보호센터,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요양 공동생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되겠네요. 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보통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노인의 권익보호라든지 노인의 학대 예방과 노인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재가보호센터죠. 재가보호로 인해서 보통 뭐가 있냐면 우리 재가 노인복지실에는 방문요양, 방문모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그 다음에 복지연구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여가시설이죠. 노인 여가시설이고, 그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양 공동생활하면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네요. 이거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법적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경우는 이라고 했는데 복지연구 우리 발로 했죠. 예.
여기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지연구 사업소를 알선해 준다 하면 안 되겠죠. 관리자에게 알리자가 편의점을 다녀온 이것도 안 되고 동료 요양보호사가 근무를 의무로 대신해 준다 이것도 안 되겠죠. 대상자의 사적 문제를 동료 요양보호사에 의논한다 이것도 안 되죠. 학대가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하면 직접 신고한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학대가 의심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의 손상 예방을 위한 스트레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동작을 빠르게 한다. 아니죠. 동작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통증을 느끼다. 아니죠.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같은 동작을 10회 이상 반복한다. 아니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5회에서 10회 정도로 해주시고요. 쉬지 않고 다양한 동작을 계속한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 자세를 10초에서 15초 이상 정도 유지한다. 이게 맞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 않을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 자세를 10초에서 15초 정도 그리고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예, 중요하죠. 답은 4번, 5번이네요. 5번. 그러면 4번 문제는 보시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중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는 치료라든지 훈련, 재활 등을 포함되는 걸 말합니다. 기능 회복 훈련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뭐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전문가 그런 분들이 하는 건데 신체나 인지 향상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나 물리치료나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 정신기능 훈련, 재활치료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는 작업치료가 되겠네요. 그러면 체위변경 같은 경우, 체위변경은 어디? 우리 그쵸?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강관리도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이동도 맞죠? 이것도 신체활동. 방문 목욕은 뭐 우리가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방문 목욕을 할 수 있고요. 예. 이게 그리고 뭐 일상생활 지원에서 가사 지원 같은 거 취사 뭐 청소, 주변 정도 세탁이 있고 개인활동 지원수에서는 뭐 유칠시 동행이 있고 일상 업무 대행이 있고요. 정서 지원에는 말벗이나 격려, 생활상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도 있어. 행동변화 대처, 그 다음에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는 친구라는 인내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을 보시면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있네요. 대상자를 상호 대등한 관계로 대한다. 맞죠? 혈압 측정이나 관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의료인들이 해야 되고요. 학대받는 상황이 발견되면 스스로 문제를 학대받는다 의심이 되면 아까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치매 대상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니죠. 네. 항상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대상자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 아니죠. 이게 이러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은 대상자의 상호 대등한 관계로 하고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 그리고 우리가 직업윤리 원칙에서 보면은 차별 대우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라든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